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 특수부대. 2. 실제 훈련은 극도로 어렵다. 3. 강대국과 비교하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2011년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됐을 때, 당시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해군 고위급 장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UDT-7이 707특임대 정도로 강한가?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선박이 억류된 사건이라 해군 특수전전단을 투입하는 것이 맞았지만 김관진 장관은 그들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업 속에 707특임대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 이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관진 장관은 제2군단장, 제3야전군 사령관, 제33대 합참의장 등을 지내며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는 707특임대의 훈련을 수락해 봤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신임을 받던 707 특수임 무대대의 전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대테러 부대 606 특공부대죠.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고립무원의 땅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우리의 친구이자 전우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임무를 줄 때 그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이 수위임을 알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충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707 특수임 무부대원이 된다. 존재는 알려졌지만 아무도 그들의 규모를 알 수 없으며 대원의 신상은 전부 2급 비밀로 취급하며 언론에 노출될 때는 반드시 복면을 착용해야 하는 특수부대 707 특임대의 내무실에 걸린 글귀의 첫머리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특수부대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수없이 등장하면서 그 존재가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미국의 특수부대 규모는 대단합니다. 1년 국방비로 760조 원을 투입하는 미국은 2일부터 8일까지의 모든 국방비 지출을 더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국방비 중 상당한 규모가 오직 특수전사령부와 서콤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죠. 이 특수전사령부는 육해공은 물론 해병대까지 아우르는 거대 조직으로 야하에 상당히 많은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비실로 불리는 해군 특수전전단은 지난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면서 잘 알려졌는데요. 1962년 창설된 이 부대는 해군 소속임에도 지상작전 및 공중작전까지 전천후로 투입됩니다. 월남전 당시 베트남 하천에서 비정규작전을 수행하며 존재가 알려졌고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총 3,000명을 10개 팀으로 나눠서 운용하는데 이 부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저격수, 스나이퍼입니다.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저격수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 크리스 카일이 네이비실 소속이었죠. 또 하나 대표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멜타포스로 불리는 특전사인데요. 한때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지의 지도자 알바그다다 제거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직후 세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죠. 헬기 8대에 나눠 타고 시리아로 날아간 델타포스 대원들은 골칫덩어리 알바그다디를 말끔하게 제거하며 역시 델타포스라는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멜타포스는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고도의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신입 부대원들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히 태어나기 위해 6개월간의 특수전 훈련을 거친 후에 죽음을 각오하는 작전에 투입되죠. 그런데 델타포스 출신의 마이크 페논이라는 전술 사격 교관은 자신이 델타포스 시절 함께 훈련했던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원에 대해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한 흥콩비오대, 영국 SAS, 호주세르즈, 폴란드 JW금, 덴마크, 러시아 및 이스라엘 등 모든 특수부대보다 한국의 707 특임대가 월등히 뛰어났다고 평가했죠. 그런 이유인지 미국의 멜타포스, 독일의 GSG-9 등 대테러 부대들은 오히려 한국으로 자국 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707 특임대의 전신이 있습니다. 바로 606 특공부대인데요. 1977년 10월 독일의 민항기 루프트한자가 공중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행기에 탄 4명의 범인은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해 소말리아의 모카디슈에 강제로 착륙시키고는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동료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이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대테러 특수부대인 GSG-9 요원들이 투입된 지 5분 만에 상황이 종료했죠. 이들의 활약을 지켜본 박정희는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불러서는 대테러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죠. 이에 차지철은 특전사 예하 당여단에서 무술고단자 및 사격특기자를 중심으로 요원을 선발해서는 606특공부로 전입시킵니다. 그렇게 1978년 제2기 606특공부다. 그리고 1년 뒤 제2기 606특공부대가 창설됩니다. 각 특공대에는 44명의 부사관과 장교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특전사들로 이뤄진 만큼 이 특공대에 소속된 요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현재 경찰 특공대 스왓이 입는 검정색 전투복과 검정색 베레모의 기원이 바로 606특공부대였죠. 이들은 기존의 특전사 공수부대원보다 훨씬 강력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술훈련, 사격훈련, 낙하훈련, 항공기 침투훈련을 주로 했는데 훈련 한 번에 골절 환자가 한 명씩 발생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죠. 부대원을 모집할 당시 이미 무술고단자들로 추렸음에도 매일 몇 시간씩 무술훈련을 받아 살아 숨쉬는 인간병기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익힌 무술이 실전무술, 즉 살상무술로 불리는 특공무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독일 항공기 납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훈련은 주로 항공기 납치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죠. 대한항공이 제공한 낡은 항공기를 이용해 매일 밤 침투 훈련을 했죠. 또한 특수부대인 만큼 체력 강화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한 번씩은 30kg의 군장을 메고 10km씩 구보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병기로 키워지던 이들은 창설 후 1년 만에 12.16사건을 겪게 됩니다. 김재규의 총에 맞은 박정희와 차지철이 사망하죠. 그리고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이 부대의 성격을 바꿔 자신의 개인경호를 맡겨버렸죠. 인간병기들 질지의 전두환의 개인경호 부대로 바뀐 겁니다. 사복을 입고 청와대 경호를 맡고 지방행사까지 따라다니는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는 흐지부지하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어 부대원들 대부분은 고향 특전사로 복귀했습니다. 어쨌든 1979년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자신을 보호할 친히 경호부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때 이미 한국에는 최고 수준의 606 특공부대가 있었죠. 그런데 606 부대가 대통령 경호에 차출되니 대테러 임무를 담당할 부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06 특공부대를 27부대로 개칭한 후 1982년 특수임 무부대를 창설합니다. 그 부대가 바로 707 특임대죠. 하지만 이 특임대 창설의 속사정도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군사 반란 당시 전두환과 하나회의 신군부 창설에 반대하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하나회 소속이던 제3공수특전 연안장 최세창 준장이 이끌고 제15대대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전형적인 하극상이었죠.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근무하는 당시 특전사령부 본부는 반란군이 속한 제3공수특전 여단의 영내에 있었는데 사령부 본부에는 무장병력이 없었고 특전사령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뿐이었습니다.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최세창에 맞서서 대대를 이끌고 온 그의 상대가 될 리 만무했죠. 결국 정병주는 총상을 입은 채 신군부에게 사로잡히고 말죠. 이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된 박희도는 자체 병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의 사령관은 앞으로도 언제든 하극상으로 쉽게 제압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특전사 내에서 특출난 능력을 갖춘 이들을 뽑아 특전사령관 신이대, 즉 707 특임대를 창설한 겁니다. 707 특임대의 본래 임무는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는 사령관 신이되었으나 이후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서 사령관 보호 임무는 차차 사라지고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테러 임무 쪽으로 발전하죠. 원래 707 특임대는 존재 자체가 1급 비밀일 정도로 극비에 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 공개나 지휘관의 방문 시에도 부대원은 항상 복면을 착용할 정도로 신분 보장이 확실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엑스파일이라고 내부적으로 불리는 비밀작전을 수행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특전사 속의 특전대라고 불리는 만큼 전쟁이 발발하면 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707 특임대는 1980년대
응징보복의 임무를 맡기도 했었는데요. 1983년 전두환은 서남아시아 및 대양주 6개국을 순방을 시작했는데 미얀마는 그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이날 정부 관료 및 취재진 등은 아웅산 묘소에서 전두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통령 도착 전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북한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소행이 북한의 특수부대였다 것이 알려졌는데 당시 군 내부에서는 휴전선 접경에 위치한 북한의 중요 시설을 응징하거나 벌초 계획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평양으로 파견해 주석공을 폭파한 후 김일성을 제거하는 작전이었죠. 그러나 전두환은 북한과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폐기됐었죠. 이러한 임무에 특화된 부대가 707특임대였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707특임대 훈련,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대테러에 특화된 훈련과 적 핵심부에 대한 정교한 직접 타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발력과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체력과 무술 등 능력 위주로 뽑았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교육 성적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인원을 뽑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하는 훈련 중 잘 알려진 훈련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상관 옆으로 풍선을 하나 매답니다. 그리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방에서 그 풍선을 권총으로 쏘는 고도의 집중력 훈련을 수없이 실시합니다. 단 1mm의 조준이라도 빗나가면 상관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훈련이지만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대테러 임무의 특성상 707특임대는 지상으로의 침투, 해상으로의 침투, 고공에서의 침투, 즉 육해공 모든 공간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고공 침투 시 낙하산을 이용해 약 5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고 해상 수중 침투를 위해 UDT와는 다른 전문적인 벌도의 훈련을 받죠. 뿐만 아니라 사격은 물론 일일 격투 능력, 팔솜씨 등 말 그대로 적을 제압하는 모든 기술을 완벽히 터득해야 비로소 완벽한 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요원으로 거듭나게 되면 검은 베레모를 쓰고 수송기와 특수작전용 헬기를 타고 적 후방의 침투해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요인을 납치하거나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임대의 전투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그 힘은 그들이 10년 이상 한솥밥을 먹으며 다져온 탄탄한 팀워크에서 나오죠. 그래서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 연방경찰 GSG-9, 영국의 SAS 등과 매년 한 두 차례씩 실전 훈련을 하며 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일반 부대와는 달리 교육 훈련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얼차려 또는 선배에 의한 괴롭힘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중적인 반복 훈련과 베테랑들의 일 교육 덕분에 웬만한 사회 특수교육기관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전에 투입되는 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16년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707특임대와 같이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대테러 부대 5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저 그런 부대를 창설하기보다는 잘 훈련시킨 부대 하나가 누구보다도 급한 상황에서 UAE 왕세자가 생각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따지게 되면 많은 궁금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친미 국가라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특히 이란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경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긴밀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랍에미리트의 위치가 중동 여러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에 중동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군사를 파견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경계에 있어 항모도 둘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으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무기를 구입할 때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해올 정도로 상부상조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멘 내전 때문인데요. 아라비아 반도 하단에 위치한 예멘에서 발생한 분쟁이 이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예멘은 한국에게 있어 생소한 국가인데요. 예멘은 커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예멘산 커피는 복잡한 맛과 향으로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은 기호품인데요. 우리가 모카라고 부르는 커피 역시 예멘의 항구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중동에선 예멘은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는데요. 바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홍해 열안의 위치에 있어 수에즈 함을 오가는 배들에게 있어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예멘은 석유 산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입한 수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경유지 무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예멘은 분란과 전쟁의 위기에 항상 놓여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15년부터 시작된 예멘 내전 때입니다. 지금도 이 내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어 많은 예멘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예멘의 현 정부인 하디 정부를 후티 반군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이로 인해 정통 정부였던 하디 정부는 산악지대로 피신하고 후티 반군이 예멘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하디 정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닌 상황이라 후티 반군과 하디 정부가 각각 자신이 예멘의 합법적인 정권이라 주장하는 바람에 무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예멘 내부의 전쟁이라면 쉽게 끝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은 이것이 해외 강대국의 대리전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란 정부가 후티 반군을 지지하면서 군수 물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아랍에미리트도 참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이가 나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였는데 예멘의 친이란파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일인데요. 아랍에미리트는 하디 정부의 정통성을 지지하면서 하디 정부에게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수입한 미국 무기가 하디 정부에게 전달되면서 전쟁은 더 격화되었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 수준인 미국의 무기가 내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기치와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계약된 최신 전투기는 물론 다연장 로켓 역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신 기종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시 아랍에미리트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입받기로 한 무기의 금액만 230억 달러였기에 급한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제재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참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이탈리아는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평화를 위한 메시지이며 인권에 대한 존중은 무너뜨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표명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행동을 저격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 때문에 선뜻 무기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런 그에게 떠오른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계약이었는데요. 천무를 개발한 하나 디펜스 역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발맞춰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이 무사히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앞서 미국의 MSI 하이마즈 12대를 먼저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지만 동굴진지를 이용하여 게릴라 전술을 펴는 적에게 피해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북한군의 해안포와 장사점포 진지를 정밀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일명 번개 사업인데요. 번개 사업을 통해 적 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지대지 유도 무기의 탐색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는 당시 UAE 측에 게릴라들이 숨은 동굴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지하관동 유도탄이 개발됨을 소개하였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UAE는 이미 2017년 당시부터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전람회 이덱스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천무 시스템은 물론이고 미사일 탄약까지 구매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천무는 미국의 MLRS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많이 닮아 있어 성능 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했는데요. 하지만 MLRS보다 성능이 우수한 이업 구동장치와 디지털 제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도와 방위각의 동시 구동이 가능해 사격 시간이 MLRS보다
20초가량 짧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펜스 시스템에 있어 시간이 20초나 단축되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계약이 적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아부다비 왕세자를 비롯 UAE의 고위 인력들, 이 한국의 방산업체 적극적으로 계약 타진을 촉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이 성사되기에는 외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북의 분쟁에 대한 개입의 방침을 바꾼 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예멘 내전에 돌입한 UAE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화력에서 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번 한국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화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UAE는 지난 2017년에도 한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 차례 회동을 가진 바였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캠드 시스템을 수입하고자 했었는데요. 한국형 공격형 방위 체계를 통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동시에 보복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바로 캠드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도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저층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비롯해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캠드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개발한 천궁 역시 교섭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캠드 체계에서 핵심 무기 체계인 지대공 미사일 엠셈을 한국이 양산할 수 있었던 터라 협력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UAE의 지리적 조건 역시 한국보다 우수한 상황이라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영토는 산악지대가 많고 설치 지역이 주로 산악의 좁은 지형이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만 UAE의 경우 사막의 넓은 지대가 갖춰져 있어 캠드를 100%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용과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생각 이상으로 우수한 성능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전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무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이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국가인데요. 최근 한국 항공우주 기술을 배운 아랍에미리트는 화성 탐사위성 아마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도 한국에서 배워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요. UAE 농업기술회사 스마트 에이커스는 스마트팜 제조시설에서 상추를 재배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기술 회사인 엔싱의 도움 덕분에 설비와 기술을 지원받고 실제 소비자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과거 중동 건설 일꾼으로 외화벌이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질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쌓였기에 대규모 무기 거래도 이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외교는 물론 사실 KF-21은 완전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KF-21도 중국, 일본 등을 바싹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하지만 아직 완벽이란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모자란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8년까지 1차 양산되는 블럭1 모델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공권 확보 측면에서 보자면 공대공 미사일이 우선인 것은 당면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다목적 활용이 요구되는 현대적 전투기 개념으로 보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 수입이냐 자체 개발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던 신형 공대지 미사일의 향방이 드디어 결정된 건데요.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2년까지 생산될 KF-21 블럭2에는 국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될 계획입니다.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타우러스는 초장거리 벙커버스터 순환 미사일로 전 세계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이 타우러스를 한국이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산 KF-21의 국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업적입니다. 보통 미국 같은 극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투기와 핵심 무장의 생산지가 동일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당장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15K만 봐도 전투기는 미국 4세대 전투기이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만든 미사일을 사용 중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전투기와 핵심 무장 모두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이점은 확실한데요. 우선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장비이기에 현재 운용 중인 미군 전투기처럼 미사일 장착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KF-21이 세대 개량을 거칠 때마다 그에 딱 맞춰
미사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내부로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외부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시험 비행을 포함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KF-21은 최상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입니다. KF-210I 강력한 전투기인 것은 맞지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4.5세대로서 갖는 기술력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를 보유했음에도 KF-21 등장에 지나치게 관민 반응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날선 반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KF-21이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전투기의 카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KF-21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동그란 생김새가 귀엽기는 하지만 잘생긴 KF-21g 얼굴에 큼지막한 점이 하나 붙어있는 모습이라 한번 보이면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바로 KF-21이 중국의 제20을 포함한 스텔스 전투기의 카운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르스트 적외선 센서입니다. 아르스트는 적외선을 이용해 적기와 대공 미사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공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비인데요. 아르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물체가 발산하는 열에너지를 감지해서 레이더가 놓치는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고도의 차가운 공기와 대비되는 엄청난 엔진열을 발산해서 더욱 쉽게 포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플레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스텔스 성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5세대 이상 전투기들과의 교전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서로 레이더로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르스트를 사용할 경우 매우 유리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만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다 뿐이지 아르스트도 환경만 받쳐준다면 최대 100km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국의 스텔스기가 많은 무장을 갖출 수 있다고 선전하는 중국은 반대로 엔진 기술이 받쳐주지 못해 유독 아르스트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전에 진입하기 전 F터번을 사용해 충분히 속도를 올려야 하는 전투기의 특징 때문인데요. 엔진 기술이 부족한 J-20은 그만큼 더욱 긴 시간 F터버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스트는 열에너지를 추적하기 때문에 F터버너를 오래 사용할수록 탐지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한마디로 아르스트의 존재로 인해 중국 스텔스기는 함부로 속도를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작전 반경과 기동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적외선 센서가 다른 탐지 체계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르스트가 얼마나 무서운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KF-21의 아르스트와 지상 그리고 해상 지원 장비가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면 적 전투기는 자신이 조준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에는 외관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실제로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라팔의 손잡이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손잡이는 아닌데요. 이건 공중급 이후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종사들은 라팔에 탑승할 때 손잡이처럼 요긴하게 써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듬이처럼 생긴 이 요상한 물건은 전투기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공중급 유기와 그 이후 장치의 등장은 1900년대 초반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군의 전략 폭격기는 목표 지점과 인접한 상공에서 머물다가 명령받으면 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데요. 공중 급유기가 등장함으로 인해 폭격기들이 24시간 공중에서 대기할 수 있게 되었고 혹시 모를 적의 활주로 폭격 또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P급 유기가 목적지에 더욱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일례로 베트남 전쟁 당시 공중 급유를 받은 비행기들은 단 한 번의 착지 없이도 태평양을 횡단해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륙하는 비행기의 연료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많은 무장이 가능했습니다. 오죽하면 공중 급유를 천상의 키스라고도 부를 정도인데요. 이런 공중 급유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FA-52 사용하는 프로그 앤 드래그 방식과 KF-21이 사용하는 플레잉 붐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FA-52 사용하는 프로그 드래그 방식은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전투기에 달린 프로그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더듬이처럼 생긴 프로그가 바깥으로 돌출된 이유는 프로그 드래그의 공중급유 방식에 있습니다.
플레잉군과 달리 프로브 드래그는 오로지 전투기, 조종사의 조종만으로 프로브를 드로그에 꽂아야 합니다. 또한 꽂혔다고 끝이 아니라 급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종사가 6만으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가시성 확보 차원에서 프로브가 외부로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KF-21의 공중 급유는 FA-50과 달리 플레잉군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붐은 주로 급유기의 꼬리 부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붐에는 러버베이터라 불리는 V자 모양의 작은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로 인해 붐이 피급 유기까지 비행하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붐 방식의 장점은 프로그 드래그에 비해 굵은 급유관을 사용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미 공군이 사용하는 붐 방식의 K-10 공중급 유기는 분당 4,200리터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반면 프로브 드래그 방식은 평균 분당 1,700리터의 주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한 번에 받는 급유량이 2, 3톤 이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두 방식의 시간적 차이는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우리 공군은 플레잉군 방식과 프로브 드래그 두 가지 방식의 공중급유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탓에 넉넉한 활주로를 많이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작전 반경과 작전 수행 능력에 따라서 엄격하게 전투기를 구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이유가 모여 전투기의 모든 부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무조건 최신형 장비로 끝난 것은 아닌데요. 때로는 많은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재미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전투기는 고정된 경로가 존재하는 인간 항공기와 달리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연료를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착된 것이 바로 전투기의 유효 연료 탱크입니다. 전투기 날개 아래쪽에 달린 두 쌍의 난립한 생김새 때문에 외부 연료 탱크를 미사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의 외부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큼지막한 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연료 탱크는 유사시 전투기가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전이 벌어질 경우 조종사는 버튼을 눌러 기동력에 방해가 되는 외부 연료 탱크를 전부 떨어뜨려 버리는데요. 그만큼 무게가 엄청나서 무장력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FA-500I 블럭 20무로 개량되면서 공중급유 능력을 탑재하게 된 배경이죠.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FA-50을 구매하려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요. KF-21이 복자형과 단자형 두 가지로 개발되고 있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히 기종 전환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KF-21의 익숙한 파일럿이 초보 파일럿과 함께 탑승해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임무 특성상 복자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탑건 매버릭의 FA-18F 슈퍼호넷 전투기를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앞좌석에 앉은 전투기 조종사가 조종에 집중하는 것과 별개로 뒷좌석에 앉은 파트너 조종사는 조종 외의 별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투기의 임무가 단순한 공중 장악에서 공대지, 공대함 등 다양력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양한 발전과 변화가 시도되는 건데요. 이처럼 KF-21은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미완성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전투기인데요. 대한민국 KF-21의 최종 진화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